총알이 없는 총, 포탄이 없는 포, 기름이 없는 탱크. 이거 다 어디다 씁니까? 진짜 보급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수송기는 그런 보급 병참에 있어서 100%는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되는 거죠. 가장 빠르게. 예. 예. C-47 수송기. 예. 많이 보긴 봤는데요. 예. 영화에 보면 항상 이제 구름같이 등장하는데 네, 밴드 오브 브라더스에서 엄청 많이 추락했습니다. 그러다 2차 대전 때 수송기 베스트셀러였죠. 제일 중요한 게 역시 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 마실 거를 보내줬는데 맥주. 음료수. 네, 술이 아니고 음료수, 맥주. 네, 술이 아니고 코카콜라. 네. 코프 원수의 경우도 콜라를 보고 반했대요. 반해가지고 물론 이제 그 종사령관이었던 아이젠하우한테 은밀히 부탁을 한다면 야, 콜라 이거 맛있는데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 저 전략 수송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수송기 어떤 모델들이 있죠? 뭐 C5 들고 나오시죠. 예, 갤럭시. 그다음에 러시아는 안토노프 124. 이 C5 이 별명이 갤럭시인데 이렇게 앞부분에 뚜껑 열리듯이 기술을 이렇게 들어 올립니다. 2대를 쓸 수 있고요. 트럭의 경우는 2줄로에서 6대를 적재합니다. 그리고 헬기 중에 이제 CH-47 치누크가 좀 큰 편인데 이것도 이제 2대를 실을 수가 있고. 좀 들리는 모습이 좀 보기 안 좋죠. 마스라고 하기엔 이쪽이 너무 우월해서 체급 차이가 많이 나는 예, 건데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수송기입니다. 얘가. 네, 일단 뭐 원탑. 체급차가 있다. 예, 원탑이다. 150톤의 화물을 싣고 15,700km를 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나토는 물론 심지어는 미국 물건도 수송하고 있습니다. 얘가. 그러니까 미국이 러시아에 수송을 맡겨요? 이게 안토노프 운용하는 게 뭐 이제 민간 쪽에서 운용하는 화물기를 활용하는 거죠. 네, 러시아 군 거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쓸모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렇죠.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제 C5로 가능하다면 맡기지 않겠죠. 그렇죠? C5가 좀 부족한 면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맡기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 AN124는 두 기업에서 디자인을 제작을 했는데 동체를 디자인하고 제작한 회사는 안토노프사고, 그다음에 엔진을 제작한 회사는 이제 러시아의 아비스타 SP라는 회사인데 1971년에 디자인에 착수를 했고 73년에 프로토타입을 제작을 해서 79년에 돼서 이제 초도기가 최종 제작됐으니까 이제 C5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후에 나온 기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천여 비행은 1982년에 실시를 하고 1985년 프랑스 파리의 르브르즈 에어쇼에서 최초로 서방에 공개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1991년에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안토노프사가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우크라이나 소속의 회사가 돼요. 이 AN124기는 보시면 미국 이 보잉 747하고 로키드 C5 갤럭시 아까 이제 같은 뿌리라고 하셨는데 또 디자인이 좀 결합되어 있는 좀 면이 있어요. 이렇게 머리 앞부분 보시면 저 보잉 747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이제 그런 디자인이 결합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역시 이 C5나 747과 마찬가지로 이제 층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 앞쪽에 위쪽에 이제 그런 형태로 돼 있고, 여기 이 수송기니까 밑에는 화물을 싣고 위에는 승객을 수송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어쨌든 C5보다 화물칸 크기도 20% 이상 크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우월한 그런 수송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네. C5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퇴역을 앞두고 있잖아요. 뭐 바로 퇴학할 건 아니니까. 바로 여기서 뭐 유학 파이어 이렇게 파이어든가 뭐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완성. 제가 비록 적군이지만 안토노프 124는 칭찬을 좀 하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2년에 한 번씩 서울 에어쇼를 하는데 그때 이제 유럽의 전투기라든지 이런 게 실제로 날아와서 시범 비행을 해요. 근데 그때 우리 직접 전투기가 날아오려면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렇죠. 공중구비를 받거나 하여튼 몇 번 중간 기착을 하든지 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수송기에 실려서 오는데 주로 싣고 오는 게 안토노프 124. 그래서 안토노프 124가 가끔 우리나라 인천공항에도 보여요. 그리고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런 면에서는 C5를 저는 서포트 해야 되지만 그러면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한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C5가 지금 미국에서 70여 대를 운영 중인데 바로 퇴역하는 건 아니고 계속 성능 개량을 통해서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또 C5M이라는 최신형 개량형을 2006년에 개발했어요. 그래서 총 70여 대 가운데
52대를 이 C5M으로 지금 개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뭐가 달라졌느냐? 그 기존은 이제 TF39 터보팬 엔진을 장착을 했는데 C5M은 제너럴 일렉트릭의 CF6 터보팬 엔진을 새로 장착을 해서 이 추력도 향상이 됐고 이 상승 고도도 빠르고 그다음에 탑재 중량도 20%가량을 늘릴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C5 수송기가 이제 소음이 큰 게 문제였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요. 그래서 미국은 2040년까지 그러니까 앞으로도 21년, 2년 정도는 더 쓴다는 얘기입니다. 체육이 아니고 하여튼 C5M을 운용할 계획이고 나머지는 물론 구형 C5는 단계적으로 퇴역을 시킬 계획입니다. 뭐 AN124도 그냥 있는 것은 아니고 또 개량형이 나오죠. 이게 이제 AN225, 225인데 2004년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기로 기네스북에 기록이 됐어요. 날개 폭이 88m, 그리고 이륙 가능한 최대 중량, 지미니 비행기 다 합쳐가지고 640톤. 그리고 로터를 접으면 헬기 같은 것도 다 수송할 수가 있고요. 적재 능력이 C5A의 5배에 달하는 것으로 이 정도로 이제 큰 덩치를 자랑을 하고 그래서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도 역시나 중동 같은 데 병력과 장비를 파견할 때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특히 이 AN225는 영화에서도 출연했는데 지구 멸망 그린 영화 좀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2012라고 2012년에 지구 멸망한 들이 있었잖아요. 아, 그 러시아 그 부호가 탔던 그 비행기가 그건가 보죠. 그래서 막 그 슈퍼카를 잔뜩 들어있고 그건가 보구나. 그 영화들에서 이제 이 비행기가 나온 거예요. 엄청 크게 컸어요, 진짜. 이게 원래 용도는 미국이 이제 우주항복선 개발한 다음에 러시아도 불안이라는 그렇죠. 우주항복선을 개발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지상에 착륙한 다음에 다른 기지로 옮길 때 수송을 할 용도로 이제 개발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등이 좀 널쩍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등 위에 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날개 가운데 이 동체 위에 그 우주항복선을 실어서 운반하는 형태인데. 화물칸이 아니라 날개 위에다가요. 워낙 크니까요. 우주항복선. 등짐 지듯이. 등짐 씌듯이. 미국도 초기에 나왔던 그러니까 것들. 미국은 이제 우주항복선을 보잉 747에 실어서 옮겼는데 러시아는 이 안토노프 250에 실어서 운반을 하려고 만들었죠. 날개 위에도 실려. 그래서 이제 안토노프 이게 원래는 세계 최대의 수송기인데 사실은 안토노프 225가 안토노프 124처럼 범용은 아닌 거예요. 이 안토노프 250은 특수한 용도이기 때문에 안토노프 124를 세계 최대의 수송기로 흔히들 얘기를 하는 거죠. 범용하게 말씀하시면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하여튼 뭐 말씀하셨지만 엔진이 6개나 달렸고 바퀴가 32개나 되고 그런 면에서 이제 공중구비도 자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운영 유지비가 엄청났기 때문에 이렇게 널리 활용되지는 못했다고 그럽니다. 그럼 이거 방금까지 저희가 전략을 받고 전술은 그보다 사이즈가 좀 작겠죠? 그렇죠. 통상적으로 보면 전술은 이 최전선에 어떤 경우는 이제 포장이 안 된 전선의 활주로로 이착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크기가 작습니다. 크기가 작고 이 무게도 좀 가벼운 이제 그런 뭐 상황이고 또 화물 탑재량도 적겠죠, 당연히. 근데 그 운용성은 융통성이 있다. 전략 수송기는 보통 포장된 대형 활주로에서 이착륙이 가능하지만 전술 수송기는 짧은 비포장 활주로에서 이착륙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고요. 그리고 전술 수송기는 전선 가까운 곳까지 운용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위험하겠죠. 그러니까 적 대공 미사일 등에 대응하는 그 뭐 적외선 유도 미사일이라든지 레이더 유도 미사일에 대응하는 체프라든지 플레어라든지 이런 이제 방어 장비, 그 다음에 레이더 경보 수신기 이런 것들을 장비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대표적인 전술 수송기 미군에 있어서 그 폭격기 B-52와 비슷한 존재가 수송기에도 있죠. 바로 C-130 허큘리스입니다. 이건 미국뿐 아니고 우리나라든지 서방 세계에서 가장 널리 또 오랫동안 사용되고 있는 베스트셀러 수송기인데요. 이것도 교보제를 갖고 왔습니다. 지난번에 B2 폭격기 교보제가 너무 작다고 그래서
오늘은 좀 와. 벽을 좀 큰 거 준비하려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아시죠, 원선님? 네. 이게 C130입니다. 우리 건 아니고 이제 미군 모델인데 우리도 이제 갖고 있는 C130 중에도 H형 이제 모델이고요. 영상 언론 보도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 딱 봐도 난 읽네요 보니까. 최근에 우리가 그 북한에 선수단 보낸 적 있죠? 네. 예. 그때 이제 그 수송한 것도 바로 이 C130 수송기. 자, 그럼 요거 좀 구체적으로 언제 만들었습니까? 이게 이제 그 시제기는 이제 그 보통 앞에 Y가 붙는데 YC130은 1954년 8월에 첫 비행을 했고. 54년 8월이요? 예, 그러니까 6.25 전쟁 직후네요. 예, 그러니까 몇 년 전입니까? 무려 64년 전이죠. 64년. 64년 전에 첫 비행을 했고 57년 12월부터 이제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초기 시제형에는 그 레이돔이 없지만 지금 이 앞에는 이게 레이돔, 항법용 레이더 앞에 이제 이 달린 레이돔을 갖췄는데 C130 초기형부터 이제 갖췄다고 그러고요. C130B형부터는 원래 프로펠러가 3협이었는데 이거 지금 4협 아닙니까? 4개죠. 이 프로펠러의 날개가 4개잖아요. 이 4협 프로펠러로 바뀌어서 더 강한 추진력을 가졌고 이 수송기 중엔 처음으로 터보프롭 엔진을 장착한 이런 군용 수송기로 알려졌는데 이 터보프롭 엔진이라는 게 뭐냐면 추진력을 프로펠러를 통해서 얻는 가스터빈 엔진으로 프로펠러를 구동하기 위한 충력을 얻는데 추진력을 얻는데 이제 그 용이하게 이제 설계되었다는 점이 장점이고 2차 대전 주로 사용됐던 피스톤 엔진 프로펠러에 비해서 추력대 중량비가 크다는 것, 연비가 뛰어나다. 이것이 이제 장점이고요. 그리고 C130이 이게 인기가 있었던 잘 팔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팔레트라는 개념을 도입했는데 팔레트라는 게 뭐냐면 이 화물을 규격화하는 겁니다. 모듈화라는 게 있죠. 화물을 규격화해가지고 딱딱딱 이렇게 꿰맞춰가지고 싣거나 내리기 쉽게끔 만든 거예요. 그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한 게 C130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수송기에 비해서 이 화물을 적재하거나 하역하는 시간이 단축이 됐고 편해졌다. 그게 이제 굉장히 큰 장점이었습니다. 보통 4명이 탑니다. 조종사, 부조종사, 항법사, 그리고 기내정비사. 그리고 화물 탑재重량은 20톤 정도가 되고요. 만전부장한 병력은 92명. 또 공수병력의 경우는 64명을 태울 수가 있고 M113 구형 장갑차의 경우는 1대 그리고 험비 그 차량은 이제 3대를 탑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동체를 중간에 이렇게 늘린 게 있어요. 리무진형. 예, 리무진. 딱 아주 좋은 비유시네요. 와닿습니다. 근데 그거는 C130H30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128명의 병력을 수송을 할 수가 있고 C130은 정말 멀티플레이어예요. 온갖 용도로 다 활용이 돼요. 기본적인 수송기 외에 탱커, 공중구부기, KC130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우리 전 쌤이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AC130이라고 있죠. 건실. 여기에 뭐 25mm, 40mm, 그다음 심지어 105mm 포까지 달아서 하늘을 나는 포함이죠. 적진을 선회하면서 포탄의 비를 퍼붓는 AC130. 테러리스트 좀비 엄청 죽이고 있어요. 그다음에 전자전 역할은 AC130. 그다음에 다목적 특수전. 이 특수부대를 야간 악천 후에도 적진에 침투시키는 MC130 그리고 뭐 탐색구조 임무를 맡는 H130 기상관측 이 태풍의 눈 근처까지 필요할 경우 들어가서 정보를 수집하는 WC130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끔 이제 남극에 보면 이제 그 장면이 나오는데 남극 기지 근처에 이렇게 다 누르는 얼음이니까. 여기 이 바퀴 밑에 이 스키가 달린. 그래서 창조적 스키에 부착된 LC130 이렇게 정말 정말 다각도로 다용도로 활용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얘가 그렇게 그 범용하게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는데 그럼 이제 대표적으로 작전에서 한번 성공한 그런 선례를 좀 들어주신다면요.
굉장히 유명한 엔테베 작전이라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간다 엔테베 공항에 비행기 납치돼가지고 이스라엘 인질이 잡혀있던 그 상황이었는데 1976년 7월 3일부터 4일에 걸쳐서 있었던 일이죠. 이때 이제 이스라엘 특수부대가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들에게 납치가 돼 있으니까 이게 투입이 되는데 그때 이걸 타고 갑니다. 얘를 타고 가는데 이스라엘에서 이륙을 해서 아프리카 우간다의 엔테베 공항까지 4,000km가 되는데 그 거리를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 방공망을 피해가면서 놀랍게도 50피트 정도의 초저공 비행을 해요. 50피트면 15m잖아요. 네, 15m요. 15m, 20m 상관이니까.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아, 사막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가능해요. 물론 그렇긴 하겠지만, 예. 어쨌든 15m, 20m요? 예, 그러니까 뭐 5층 빌딩 정도 높이로 이 수송기가 큰 게 날아간 거니까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100명의 특수부원들이 내려서 결국은 인질들을 구출을 한 그 작전이 사실 제일 유명한 작전이죠. 대단하네요, 이게. 한국에서도 아까 무슨 뭐 우리 선수단을 이렇게 파견하는 데 쓰였다고요. 우리 군에서도 이제 주력 수송기로 지금 활약을 하고 있죠. 1988년에 4대가 도입된 걸 시작으로 해서 1990년 3월까지 12대의 C-130H형이 이제 도입이 됐고, 이 4대에는 이제 동체를 늘린 연장한 C-130H30형이고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이제 C-123라고 그러죠. C-123 프로바이더 수송기를 운용을 했는데 이게 좀 오래되다 보니까 큰 사고가 몇 번 났어요. 1982년에 이제 제주도에 우리 공수부대원들을 태우고 갔다가 추락을 해서 몇십 명이 사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고, 청계산에도 또 추락을 해서 또 아깝게 우리 정예 요원들이 군인들이 사망하는 이런 사고들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C-130 수송기 도입을 서두르게 됐고요. C-130은 우리 군의 해외 파병에 있어서도 큰 역할을 합니다. 91년 걸프전 때도 지원을 했고, 93년 소말리아 평화유지군 파병, 그다음에 99년 동팀으로 평화유지군 파병, 2003년 이라크 파병, 이런 때 이제 많은 활약을 했고, 제가 실제로 2004년 이라크에 파병된 자이툰 부대라고 있는데, 네네. 그 자이툰 이라크 밑에 이제 쿠웨이트에 우리 C-130 수송기들이 배치돼서 수송 작전을 폈어요. 이제 수송기 부대를 다이만 부대라고 그러는데, 저도 이제 그 쿠웨이트로 들어가서 자이툰 부대 2번 갔는데, 2번째 갈 때 이제 쿠웨이트에서 우리 공군의 C-130 수송기를 타고 이라크의 아르빌까지 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시간 이상 비행을 하는데, 그때 이제 뭘 했냐면 아르빌 지역에 착륙할 때 이제 잘못하면 반군 공격을 받아서 격추될 수가 있으니까 전술 비행기란 거래요. 이 수송기가 무슨 전투기처럼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고개 비행을 하듯이 하면서 착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원래 조종석 근처에 못 가는데 이제 그 근처에 가가지고 한 손으로 이렇게 딱 손잡이 잡고 한 손으로 조그만 캠코더 들고 이 착륙하는 거를 찍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자화자찬 가서 죄송한데 인터넷에서 조금 화제가 됐는데 이게 딱 운전 똑바로 해! 이런 줄 알고. 그게 아니고 촬영하셨다고요? 이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니까 땅이 딱 나타났다 사라졌다니까 얼마나 급격한 기동을 하는지가 잘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정말 고생들 하는구나. 그렇게 이제 위험한 작전을 펴는구나 그런 인식을 하는 계기가 됐는데, 하여간 이제 수송기로도 그런 기동을 할 수 있겠구나를 제가 그때 처음 알았죠. 그죠. 그 전술 수송기는 진짜 그런 위험을 그렇죠.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전술 수송기가 여러 가지 이제 방어 장치도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인데, 근데 이제 우리 군도 이게 C-130H가 주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보다 이제 개량된 C-130J를 이제 2014년부터 도입을 해서 4대를 이제 추가 배치를 했는데, 이 C-130J는 이 C-130H보다 출력이 향상된 신형 엔진을 장착을 해서 항속고리 등이 이제 향상이 됐고, 항공 전자 장비도 당연히 이제 개량된 그런 이제 장비를 갖췄죠. 그리고 조종에 필요한 승무원도 종전 3명에서 이제 2명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54년에 나왔잖아요. 네. 우리 6.25 전쟁 53년에 끝났고, 그러면 이제 6.25 때는 뭐가 쓰였을까요? 수송기? 그러니까 6.25 때도 물론 당연히 이제 군수 보급이 이제 중요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상황을 보면 바로
한강 이남으로 철수를 하게 되고 거의 뭐 전쟁 발발하자마자 거의 사흘 만에 우리 전쟁 능력은 거의 고갈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파죽지세로 이제 밀려다 보니까.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철도 도로망이 지금보다 안 좋았잖아요. 열악하고. 그리고 항만도 마찬가지 그랬고. 예, 그리고 특히 겨울의 경우 이제 11월 초순만 해도 뭐 영하 16도까지 이제 급강하는 이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당시 50년 11월은 우리가 삼파선을 넘어서 북한 쪽에 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보급을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어렵고 방한복도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여름용 복장을 입고 이제 그 추위를 견뎌야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었고 정말 아주 열악한 보급 때문에 아주 고생을 많이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우리 무기가 탱크도 없었다는데 그러면 우리 공군의 수송기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당연히 없었겠죠. 당시에 이제 육해공군 중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장비나 이런 게 열악했던 게 이제 공군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당시 김정렬 공군 참모총장 중심으로 약 2,000명 정도의 공군이 있었지만 이 본격적인 전투기, 폭격기, 뭐 공격기 이런 게 없었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제 주한미 대사나 우리 조병욱 박사를 통해 가지고 100대가량의 뭐 전투기, 폭격기, 수송기, 훈련기 뭐 이런 거를 요청을 했지만 그때마다 이승만 대통령이 북짐 통일을 계속 강조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우려를 해서 안 줬어요. 소극적이었어요. 그거 쥐어줬다가 뭔 일이 날지 모른다. 예. 공군력 지원에 이제 소극적이었고 좀 안타까운 얘기 중에 하나인데 그 참전국 중에 하나가 태국에 있는데 태국이 이제 C-47 수송기를 동원했다고 그래요. 예, 당시에 그 태국은 2차 대전이 끝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상당히 자기들도 힘든 상황이었죠. 2차 대전에 상처가 많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국가들 중에 처음으로 지원 의사를 밝혔었고 그 당시에 소형 이제 구축함이라 할 수 있는 이제 프리기함 2척, 수송선 1척 그리고 그 공군 수송기 편대, 항공우비대 등 6,236명을 파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136명이 전사하고 1,100명이 부상하는 이러한 큰 희생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정말 아주 강한 끈끈한 철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C-47 관련해서 1950년 11월 7일에 이제 엄청 추운 때 평양의 수원에 이렇게 철수 작전에서 그 태국군이 유엔군이 철수를 엄호를 했고 경북 상주에서는 그 적 게릴라에 맞서서 대유격전을 펼쳤었고 태국 공군은 앞서 말씀드린 C-47 수송기를 통해서 이제 부상자 수송 등의 임무를 이제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본게임하면서 6.25 때 그 참전해주신 그 외국의 참전용사분들은 정말 감사한 마음이 새록새록 솟아납니다. 다시 한번 6.25 전쟁 해외 참전용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외에도 뭐 항공기만으로 이렇게 또 뭐 이게 수송 보급이 끝나는 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에이트공대라고. 에이트공대요? 예, 그 TV에 나온 에이트공대는 굉장히 첨단 기술과 다양한 능력을 자랑하지만 이 에이트공대는 지게 부대예요. 지게 모양의 A가 생겼다고 해서 그렇죠. 미군들이 미국에 없을 거래 아마 지게는. 없겠죠. 지게는 다른 나라에서 못 본 것 같아요. 잘 없어요 지게가. 그래서 그걸 이제 에이트공대라고 불렀는데 물자 보급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니까 게다가 우리나라는 산이 70%다 보니까 뭐 차로도 어렵고 비행기는 더더욱이나 없고 그래서 민간 병력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남한에. 그래서 50년 7월 26일 날 민간인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부대가 바로 지게 부대인데 자동차를 대신해서 이제 맨몸에 지게를 지고 거기에 탄약, 식량, 연료, 뭐 사상적 후송까지 심지어 이 지게를 통해서 담당을 했어요. 원래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지게 부대의 연령 대상이 35세에서 45세였는데 실제로는 10대 소년부터 60대 노인까지 뭐 거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전부 지게를 맸다고 보시면 되고 거의 매일같이 16km 떨어진 고지에 45kg의 보급품을 운반을 하고 다시 되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말이
네. 45kg을 지고 16km를 산길을. 아니 그러니까 평지 가기도 무척 힘들었을 텐데 그러니까요. 또 산지로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고지를. 그러니까 참. 이거는 매일같이 쓰기가 그냥 엄청난 거고요. 게다가 우리는 다 흰 옷을 입었으니까 노출이 잘 돼가지고 뭐 총에도 많이 맞고 그래서 전쟁이 끝날 당시에 이제 총 30만 명의 지게부대원 중에 희생자로 기록된 인원만 9,000명이래요. 9,000명이래요. 그러니까 전투요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희생이 되고 근데 이제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이렇게 다 임무를 완수하고 이제 살아남은 부대원에게 주어진 상은 종군 기장하고 그다음에 징용 해제 통지서하고 열차 승차권 하나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집에는 가야 되니까 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먼저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최전선에서 총 들고 싸움들 분들뿐 아니고 이런 분들에서 사실은 나라에서 좀 챙겨드려야 됩니다. 그러게요. 그렇죠. 예.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인데. 총을 쏠 수 있는 사람, 네. 군번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총 들고 싸웠고 그게 아닌 분들은 지게진 거 아닙니까? 네. 예. 뭐 아무리 뭐 훈장 받고 이런 분들 훈장 받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네. 나라 위해서 한 것이긴 합니다만 자 6.25 전쟁에 또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수송기의 아름다운 활약 뭐죠? 수송기의 아름다운 활약 어떤 내용일지 본방 야사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장거리 수송에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는 수송기, 바로 C-54인데요. 이 C-54 수송기가 6.25 전쟁 당시에도 세계 전쟁사에 유례가 없는 가장 아름다운 공수작전을 펼쳤는데요. 바로 1000여 명의 전쟁 고아들을 구한 유모차로도 활약한 것입니다. 때는 1950년 9월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으로 연합군은 서울에 입성했는데요. 하지만 연합군이 본 서울은 처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거리 곳곳에서는 시체 썩는 냄새가 넘쳐났고 부모를 잃은 어린아이들이 울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당시 미군 제5공군 소속의 러셀 블레이즈델 중령도 거리에서 음식물을 주워 먹는 고아들을 보고 충격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는 아이들을 구해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매일 서울 시내를 돌며 전쟁 고아들을 빈 학교 건물에 옮겨서 돌보게 됩니다. 당시 러셀 중령이 데리고 있던 고아들만 해도 무려 1000여 명이 넘었다고 하니 그의 정성은 헌신에 가까울 정도였는데요. 사실 러셀 중령은 2차 세계대전 당시 고아원을 독일군 기지로 착각하고 폭격을 가해 무고한 아이들을 죽였던 아픈 기억이 있었는데요. 때문에 한국 고아들에 대한 연민이 더욱 각별할 수밖에 없었겠죠. 러셀 중령이 만든 전쟁 고아 수용소는 마침내 정식 보육원으로 인가를 받게 되고 수많은 아이들이 그곳에서 다시 웃음을 되찾게 되죠. 이로써 러셀 중령은 자신의 사명은 다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3개월 후 러셀 중령은 더 큰 난관에 처하게 됩니다. 1950년 12월 승리로 끝날 것 같았던 전쟁이 중공군의 개입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려진데요. 결국 다시 서울을 내줘야 할 위기에 처한 연합군은 전군에 후퇴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러셀 중령은 차마 서울에 남은 아이들을 버려두고 갈 수 없었는데요. 서울에 남는다는 것,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었죠. 결국 러셀 중령은 고민 끝에 상관 명령을 거역하기로 결심합니다. 이후 서울에 남은 러셀 중령은 1000여 명의 아이들을 안전한 제주도로 피신시키기 위해 몸을 사리지 않습니다. 인천에서 제주도로 가는 선박을 타기 위해 가지고 있던 단 한 대의 트럭으로 사흘 밤낮에 걸쳐 아이들을 인천 부두로 이동시키죠. 하지만 힘들게 도착한 인천 부두에 있는 선박들은 너무 낡아서 도저히 아이들을 태울 수 없었는데요. 결국 추위와 배고픔에 죽는 아이들까지 생기는 최악의 상황까지 발생합니다. 돈 앞에서 아이들이 죽음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러셀 중령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데요. 계속해서 주변의 도움을 요청한 결과
미군 5공군 작전 참모로부터 아이들을 제주도로 피신시킬 수 있는 C-54 수송기 지원 약속을 받아내게 됩니다. 단, 다음날 아침 8시까지 김포공항에 도착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죠. 아침 8시까지 남아있는 시간은 겨우 15시간. 시간 안에 단 한 대의 트럭으로 무려 1000여 명의 아이들을 인천에서 김포공항까지 옮기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는데요. 날은 밝아오고 절망이 눈앞을 가리던 순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러셀 중령이 인근 지역을 돌아다니며 수송 차량을 찾아 헤매다가 시멘트를 옮기기 위해 남아있던 미 해병대 트럭 14대를 발견한 것이죠. 러셀 중령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불법으로 명령을 내려 아이들을 트럭에 싣고 김포공항으로 향하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김포공항에 도착한 일행. 이미 약속했던 8시는 넘었지만 그곳에서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던 수송기를 발견합니다. 결국 미군 C-54 수송기에 탑승한 아이들은 무사히 제주도 고아원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1950년 12월 20일 실시된 1069명의 한국전쟁고아 구출작전, 일명 유모차 공수작전입니다. 영을 무릅쓰고 인도주의를 펼친 러셀 중령. 그 이후 그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명령 불복종죄로 군사재판에 해부돼 강제 전역될 위기에 처했는데요. 다행히 기사를 통해 유모차 공수작전을 알게 된 많은 미국인들이 그를 칭송했고 덕분에 러셀 중령은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후 러셀 중령은 1964년 전역한 뒤 성직자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2001년에는 한국 정부의 초청을 받아 자신이 구한 고아들을 직접 만나기도 했습니다. 참혹한 전장 속 무기나 보급품이 아닌 1000여 명 아이들의 생명을 공수한 C-54 수송기, 그리고 러셀 중령의 유모차 공수작전. 전쟁 속 가장 감동적인 공수작전이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뜨거운 인류애가 아닐까요? 러셀 블레이즈델 공군 중령. 목사기도 하시네요. 예. 야, 한국의 신들러. 전쟁 중에도 이렇게 꽃이 피고 또 이렇게 다 인간애가 또 이렇게 발휘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본방야사 하면서 정말 가슴이 뭉클했는데, 야, 어떻게 외국 사람이, 예? 우리나라 고아들 챙기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이 블레이즈델 중령님, 동시에 목사님이라는데 감사드립니다. 자, 최근에 뉴스에 좀 수송기가 미군의 UH-55구, 이게 이제 C-17 수송기라는 이 수송기를 통해서 이렇게 그 오산으로 왔잖아요. 네. 요 비행기는 어떻게 된 비행기입니까? 이 사진이 바로 이제 C-17 수송기인데요. 네. 이 오산공군기지에 자주 뜨고 내립니다. 그리고 그 아까 이제 미군 전략 수송기는 C-5, 전술 수송기는 C-130을 얘기했는데, 사실은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널리 그 해외 파병이나 뭐 참전 이런 데 활용되고 있는 게 지금은 이제 C-17이에요. 어떻게 보면 전략과 전술 수송기 중간 정도 역할을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수송기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서울 아덱스 에어쇼에도 몇 년 전부터 계속 참가를 하면서 공중 기동 시범을 보여요. 근데 제가 놀란 게 이것도 굉장히 꽤 큰 수송기인데, 수송기가 마치 조그만 경비행기가, 과장해서 얘기하면 경비행기가 비행할 때 상당히 높은 기동성을 보이더라고요. 전술 비행도 약간 말씀드린 거 하나 보죠. 그래서 제가 저뿐 아니고 많은 매니아들이 아주 인상적이었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이제 전략 수송기와 전술 수송기 역할 특징을 결합시킨 이제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1991년 9월에 첫 비행에 성공을 했고, 이 C-130 수송기에 3배에 달하는 탑재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0여 톤의 그 화물 수송 능력을 갖고 있고요. M1 전차의 경우 한 대를 수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큰 게 제트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착륙 거리는 C-130 수송기와 비슷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거리에서 이착륙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이런 장점들이 있다 보니까 9.11 테러 이후 시작된
2001년 아프간 전쟁 초기에 C-17 수송기가 많은 활약을 합니다. 그 공수작전의 47%를 담당했는데 왜 그러냐면 아프간도 우리 비슷 탄약이 많잖아요. 네. 탄약정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활약을 했고 이라크전 때도 이제 활약을 했는데 그 뭐냐면 그때 미국의 이제 그 참전 부대 중에 디지털 사단이라고 불리는 제4사단이 있어요. 근데 이 4사단이 원래 터키를 통해서 이라크 북부로 진격할 예정이었는데 터키 정부가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실현이 안 되고 결국 소수의 특수부대가 침투를 해서 바그다드로 진격을 했는데 또 이라크군의 완강한 이제 저항에 부딪히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미군 수뇌부에서 당시 유럽에 있는 그 육군 제173 공수여단을 긴급 투입을 하게 되는데 병력이 한 900여 명이 돼요. 그런데 2003년 3월 26일 날 C-17 수송기에 실려서 이라크 바슈라 공군기지에 낙하를 했고 4월 들어서는 이 C-17 수송기로 그 M1 에이브럼스 전차하고 M2 브래들리 보병 전투 장갑차로 구성된 기계화 부대를 투입을 시켜서 이라크 북부의 주요 거점들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전략수송과 전술수송을 어느 정도 이렇게 교집합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결합형 수송기. 네. 아, 이거 쉽지요. 대단하네요. 아, 다른 예도 있을까요, 또? 유럽이 개발한 이제 수송기가 있죠. 아, 예. 공동 개발한 건데 A400M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1980년대에 이제 C130을 뭐 1,400대를 운용을 하고 있었는데 노후화가 심각해지니까 이제 프랑스, 영국, 독일, 뭐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데 연합을 해가지고 새로 수송기 개발을 하게 됩니다. 크기나 탑재량은 이제 방금 얘기하신 그 C-17에 비해서는 좀 떨어져요. 근데 어쨌든 최대 30톤의 화물을 탑재를 하고 3,000km 이상의 항속거리를 자랑을 하고요. 폭은 화물실 폭이 4m, 높이 3.85m, 길이가 22.65m, 그래서 꽤 큽니다. 예. 화물실은 뭐 병력 수송도 하고 객실을 배치할 수도 있고 의무 후송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설정이 다양하게 가능해요. 그래서 작전 지역에 뭐 전술기로도 전략기로도 투입할 수 있다. 이렇게 이런 이제 C-17하고 약간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공중 급유기로도 쓸 수 있고요. 또 기내 이제 높이나 넓이 길이가 좀 확보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뭐 NH-90이나 CH-47 치누크 헬기 같은 거, 그 다음에 보병 수송 차량, 뭐 반관절형 트럭이나 구조선 혹은 재난 구조에 필요한 뭐 굴착기, 기중기 이런 것까지도 다 수송을 할 수가 있어서 일체가 다 가는 거고. 굉장히 폭넓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활주로 없이도 아예 뭐 암석, 자갈, 모래 이런 데다 착륙, 이착륙 가능하고 그래서 재난 발생할 때 또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다. 뭐 수송 외에도 첫 비행이 2009년이니까 상당히 신기종이죠. 그리고 2013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한 아주 따끈따끈한 기종이라 지금은 이제 8개 국가에 174대가 나가 있고 독일군이 53대로 가장 많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함명을 선포하겠습니다. 함종, 잠수함, 함명, 도산 안창호함. 강한 해군력은 해양 강국으로 가는 핵심입니다. 바다에서부터 어느 누구도 감히 넘보지 못할 철동 같은 안보와 강한 힘으로
한반도 평화의 기틀을 세워야 합니다. 안창호 선생은 우리가 믿고 바랄 바는 오직 우리의 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한 군, 강한 국방력이 함께해야 평화로 가는 우리의 길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수송 길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배, 네. 이 함정의 역할도 계속해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항공기는 아무래도 실을 수 있는 물량 한계가 있잖아요. 몇 대 안 되네 보니까. 부피도 부피도 큰 거는 못 싣고 그다음에 뭐 탱크나 이런 것도 여러 대를 못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근데 함정의 경우는 몇십 대, 심지어 몇백 대를 실어날 수가 있죠. 그리고 수천 톤, 많게는 뭐 10,000톤 이상의 화물을 한꺼번에 운반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대규모 전쟁을 벌이는 데 있어서는 이 해상 수송, 이 수송선의 역할이 없이는 전쟁을 제대로 치를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송기가 왜 중요하냐? 역시 신속한 대응, 신속성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걸프전의 경우 수송기가 없었다면 전쟁의 양상이 일부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는데 그중에 뭐가 있냐면 그 걸프전 때 보면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활약을 했잖아요. 근데 이라크가 스커드 미사일 쏘니까 그거를 막는 역할을 했는데 물론 100%의 명중률을 기록하지 못했지만 실패한 것도 많지만 그때 선박으로 만약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포대를 옮기려면 몇 주가 걸렸을 거라는 거예요. 몇 주가 실제로 걸렸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라크의 이스라엘에 대한 스쿼드 미사일 공격에 제대로 대처를 못했을 거고. 제때가 중요해요. 적시. 그러면 만약에 이스라엘이 그 이라크 스쿼드 공격을 받아서 사상자가 생겼다.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당연히 보복을 하고 거의 백산집도 떴겠죠. 또 20피트로 떴겠죠. 그러면 이제 5차 중동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면 사우디가 이제 미군 지원을 했는데 사우디도 미군 편들어서 이렇게 그 연합군으로서 활약을 하기가 힘들었을 거고 이게 상당히 전쟁이 복잡해지고 미국 입장에서 엄청 꼬이는 어려워지는 이제 상황이 됐겠죠. 근데 그거를 수송기로 신속하게 패트리어트 포대를 이스라엘에 배치함으로써 막을 수 있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정밀유도 폭탄 얘기했던 벙커버스터 같은 경우도 신속하게 수송기로 나르지 못했다면 적기에 목표를 파괴를 못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우리가 전쟁하면 뭐 폭탄 미사일만 생각하는데 중요한 게 부품이에요. 이 부품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되고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신속하게 공급하는 게 중요한데 배로 오려면 하세월인 거죠. 그러니까 역시 수송기 통해서 신속하게 부품 뭐 이런 것들을 공격하는 거, 정비 인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수송기가 중요하다. 그 동네 카센터 가봐도 부품이 다 없어요. 저는 국산차 타는데 그렇죠. 없어요. 근데 그 뭐 전시에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죠. 빨리빨리 해야 돼. 아니, 그리고 중요한 건 카센터 자체가 아예 없다고 생각해요. 차가 제대로 굴러가겠어요? 카센터가 없을 수가 있군요. 그렇죠. 부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전쟁 났는데 정비 시설이 없어, 인력이 없어. 그러면 카센터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제대로 굴러가겠냐고. 그리고 상위 개념이에요. 진짜 카센터가 없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수송기하면 대표적인 게 그 공중급유기, 공중급유기가 생각나는데, 근데 거기 기름만 실나요, 그거는? 기름만 싣기에는 되게 안 돼 있죠. 물론 이제 기름이 중요하지만 실제로 수송 능력을 다 갖추고 있고요. 뭐 공중급유기도 수송기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 기름을 가득 채우고 그 오스트레일리아 공군이나 뭐 영국 공군, 사우디아라비아 공군 같은 경우에 A330 MRTT라고 하는 기종을 이런 수송 능력까지 감안해서 구입을 했어요. 당장 이제 지금 많이 쓰이고 있는 공중급유기가 KC-135거든요. KC-135인데 연료와는 별도로 38톤의 화물을 적재할 수 있고
미 공군에서는 C-17이나 C-130 같은 전술 수송기를 보조하는 수송기로서도 실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우리나라 수송기 그 C-130 많이 네. 운용하고 있다고 뭐 개량형도 말씀하셨었는데 그럼 이게 제일 큰 건가요? 우리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건 제일 크죠.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올 연말부터 이제 공중 구비기로 A330 MRTT가 들어오는데 그거는 이제 좀 더 큰데 그거는 공중 구비기 외에 이제 수송기 역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도 태울 수가 있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본격적인 수송 전용기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공군 입장에서는 C-130보다 항속거리도 길고 탑재량도 많은 수송기를 원하죠. 특히 이제 우리가 해외 파병을 종종 하잖아요. 근데 지금의 C-130 수송기는 예를 들어 뭐 저쪽 중동 지역이나 어디 가려고 그러면 중간에 몇 번 내려야 됩니다. 뭐 급유도 받아야 되고 뭐 하여튼 이게 체력과 이게 딸리니까 쉬었다 가야 돼요. 중간 직항해야 되는데 환승하면 좀 그렇잖아요. 네. 경유하면 쉬었다 가야 되는데 이제 바로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원하고 이제 그런 맥락에서 C-17급을 내심 원하죠, 사실은. 근데 이제 C-17은 우리가 쓰기에는 조금 사치스러운 무기다 이제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공군 입장에서는 그 A400M급 이상 뭐 가급적 뭐 C-17이면 더 좋겠고 뭐 하여튼 이런 정도의 희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 어떤 뭐 그 예산상에 다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좀 그 개인적으로 성질상 그냥 확 만들어버리면 안 되나요? 우리 그거 만드는 건 안 되나요? 우리가 이거? 기술적으로는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게 뭐 최첨단 전투기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약간 무슨 스텔스 기능이 있고 뭐 이런 게 아니라서 설계하고 제작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가성비가 안 나오는 거죠. 한마디로 이거는 이제 구입하는 게 더 싸고 그리고 첨단 이런 공격 무기나 이런 전투기 이런 것처럼 무슨 기밀 이래가지고 뭐 해외에 잘 안 팔고 특별히 그런 것도 아니라서 사는 게 더 싸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굳이 개발할 필요를 안 느끼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그리고 개발을 하면 경제성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그 해외 시장이 팔려야 되는데 이 C-130이나 이렇게 강력한 가격 경쟁력을 갖춘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 우리가 만들어서는 저는 그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봅니다. 미국산, 유럽산, 러시아산 유럽도 있고요. 네, 그러네요. 네. 때에 따라서 모든 걸 다 만드는 것보다는. 네. 자, 전략은 전투를 승리하게 하지만 보급은 전쟁을 승리하게 만든다 이런 이야기였네요. 보급이 이렇게 중요한데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수송기에 대해서 알아본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 게임은 여기까지고 저희는 다음 시간 더욱더 새롭고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는 본 게임의 MSG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근데 이거 이게 저작권자가 저희 사무국장한테 있어요. 윤호를 받아야 돼. 근데 이거 진짜 세 보이긴 하네요 이거. 아, 요게 우리나라 주력. 네.